서울? 그런 시시한 데를 왜 가? 방콕 상류층 대학생들의 비웃음이 교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차라리 중국이나 가지. 거긴 스케일이라도 크지. 서울은 그냥 작은 베이징 짝퉁 아냐? 하지만 인천공항에 발을 내디딘 순간 그들은 3분 만에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대체 이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선생님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격려가 될 뿐만 아니라 한국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알리는 데에도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차린입니다. 방콕 명문대학에서 국제무역학을 공부하고 있는 대학생이에요.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던 어느 날 교수님께서 저를 불러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제가 최종 선발되었다는 거예요. 기뻐할 찰나 교수님이 덧붙이셨죠. 나차린 학생, 축하해요. 대한민국 서울로 배정되었습니다. 그 순간 얼굴에서 웃음이 싹 가셨습니다. 서울이라니요? 전 세계 어디든 갈 수 있는 기회였는데 하필 한국이라니. 저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한 채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핸드폰을 꺼내 서울 사진을 검색했어요. 회색빛 빌딩들, 사람들로 북적이는 거리,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 쓴 사람들, 탄식이 절로 나왔습니다. K-팝이나 드라마에 관심 없는 제게 한국은 그저 평범한 아시아 국가 중 하나였을 뿐이에요. 야, 믿을 수 없어. 내가 서울로 배정됐어. 친구 차이콥에게 전화했더니 폭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서울? 진심? 도쿄나 파리는 없었어? BTS 좋아하는 것도 아니면서. 맞아요. 저는 K-팝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화장품도 일본 것을 더 선호했고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제게 특별할 것 없는 곳이었죠. 저녁에 부모님께 전화드리니 반응이 더 심각했습니다. 서울. 그 미세먼지 심한데? 왜 하필 거기야? 아버지는 신문에서 본 기사를 언급하시며 걱정하셨고, 어머니는 한숨을 쉬셨어요. 도쿄나 싱가포르는 자리가 없었니? 내가 평소 가고 싶어 하던 파리는? 저는 설명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이해할 수 없었으니까요. 온라인으로 항공권을 예약하면서도 내내 불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울 지하철 노선도를 보니 현기증이 날 정도였어요. 복잡한 노선들, 낯선 문자들, 마치 미로 같았습니다. 룸메이트 나롱이 제 모습을 보더니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렇게 싫으면 그냥 포기하지 그래? 학점이 걸려있잖아. 그냥 빨리 사진이나 찍고 돌아올 거야. 짐을 싸면서도 투덜거림은 계속됐습니다. 인터넷에서 서울에 대해 찾아볼수록 더 실망스러웠어요. 고층 빌딩 숲, 북적이는 사람들, 회색빛 풍경. 더군다나 기사들은 대부분 미세먼지 문제를 다루고 있었죠. 마스크를 10장은 챙겨야 할 것 같았습니다. 친구들은 최소한 맛있는 치킨은 먹고 와라며 위로했지만 솔직히 한국 음식도 그렇게 기대되지 않았어요. 너무 맵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한국어도 모르는데 의사소통은 어떻게 하지? 영어가 잘 통할까?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결국 캐리어에는 마스크뿐만 아니라 작은 공기청정기까지 넣었어요. 서울에서 한 달을 어떻게 버틸지 생각만 해도 숨이 막혔습니다. 게다가 성적이 좋으면 추가로 4달을 더 있어야 한다니 상상도 하기 싫었어요. 그냥 사진 몇 장 찍고 빨리 돌아오자. 이 말을 수십 번 되뇌며 저는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예약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 인생에서 가장 지루한 한 달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서울이 저에게 얼마나 큰 충격과 변화를 가져다 줄지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출발 전날 저는 방콕 시내 카페 박나이에서 친구들과 마지막 모임을 가졌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친구들을 기다리는 동안 핸드폰으로 서울 날씨를 검색했어요. 화면에 표시된 미세먼지 경보 알림에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차라리 도쿄나 파리였으면 좋았을 텐데 왜 하필 서울이야? 친구들이 도착하자마자 저는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그들은 웃으며 위로했지만 저는 계속해서 인터넷에서 서울의 단점만 찾아 읽었어요. 서울은 회색 도시야. 숨도 못 쉴 걸이라고 단언했습니다. 나롱이 짐 준비는 어떻게 됐냐고 물었을 때 저는 마스크를 15장이나 챙겼다고 자랑스레 대답했어요. 휴대용 공기청정기까지 준비했다니까. 친구들은 제가 너무 과민 반응한다며 웃었지만 저는 진지했습니다. 한국어 회화책을 꺼내 보여주며 한글이 얼마나 어렵게 생겼는지 설명했어요. 영어도 잘 통하지 않는다는 소문을 들은 터라 의사소통이
가장 큰 걱정이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뭐 할 거야? 수아의 질문에 저는 그냥 호텔에서 쉬다가 사진 몇 장 찍고 빨리 돌아올 거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태국 전통 디저트를 나눠 먹으며 저는 한국에서 먹게 될 음식들을 상상했어요. 김치, 비빔밥, 인터넷에서 본 것들이 전부였지만 솔직히 그다지 끌리지 않았습니다. 카페를 나서며 친구들과 마지막 셀카를 찍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방콕의 활기찬 거리를 바라보며 서울은 분명 지루하고 재미없을 거라고 스스로 확신시켰습니다. 내심 긴장되는 마음을 어차피 별 볼 일 없을 거야 라는 말로 억누르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비행기가 서서히 고도를 낮추며 한국 땅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인천국제공항은 생각보다 훨씬 규모가 커 보였어요. 그래, 공항은 좀 크다고 하더라라고 생각하며 착륙을 기다렸습니다. 5시간의 비행 끝에 드디어 바퀴가 땅에 닿았습니다. 이제 정말 한국에 온 거예요. 비행기에서 내리기 위해 줄을 서는 동안 갑자기 불안감이 몰려왔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한 달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의사소통은 어떻게 해야 할지,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채웠어요. 승무원들이 한국어와 영어로 작별 인사를 건네는 소리가 들리자 뒤돌아갈 수는 없다는 현실이 실감났습니다. 일주일만 참자, 나차린. 이거 끝나면 부모님께 파리 여행 보내달라고 할 거야. 저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리고 비행기에서 내려 인천공항으로 발을 내딛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인천공항의 내부는 상상 이상으로 웅장하고 세련되었습니다. 높은 천장과 자연광이 들어오는 거대한 창문들, 깔끔하게 디자인된 공간, 마치 미래적인 건축물 같았어요.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공항 전체가 너무나 깨끗하다는 점이었습니다. 바닥은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고 쓰레기는 단 하나도 보이지 않았어요. 넋을 잃고 서 있는데 주변을 둘러보니 모든 표지판이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태국어 안내문도 일부 있어 반가웠어요. 안내 데스크에서는 다양한 언어로 대응하는 직원들이 보였고 곳곳에 디지털 정보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입국 심사장으로 가는 길, 저는 자동 출입국 시스템을 보고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줄 서서 기다리는 대신 기계 앞에서 여권과 지문을 스캔하자 불과 수십 초 만에 절차가 끝나는 모습이었어요. 이게 제가 상상했던 번거로운 입국 절차였나요? 태국 공항에서 1시간 넘게 줄 서 있던 기억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공항부터 느낌이 이상해. 깨끗해.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짐을 찾기 위해 수화물 픽업 구역으로 향했는데 그곳도 질서정연했습니다. 모두가 줄을 서서 기다리고 차례가 되면 조용히 짐을 찾아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큰 소리로 떠들거나 밀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수화물을 찾은 후 저는 공항 곳곳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모든 곳에 무료 와이파이가 잘 터졌고 충전 스테이션도 여러 곳에 마련되어 있었어요. 화장실은 예상보다 훨씬 깨끗했고 화장실 청소 담당자가 수시로 관리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가기 전 환전소에 들렀습니다. 직원은 영어로 절차를 설명해 주었고 심지어 여행자를 위한 팁이라며 지하철 이용법까지 안내판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친절함에 잠시 당황했어요. 한국인들이 외국인에게 불친절하다는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데요. 공항 밖으로 나오자 공기가 생각보다 맑았습니다. 출발 전 인터넷에서 본 미세먼지 경보는 어디 있는 걸까요? 스마트폰 공기질 앱을 확인해 보니 보통이라고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는데 버스 정류장과 택시 승강장도 모두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가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공항철도를 타기로 결정했습니다. 티켓 발매기는 영어를 포함한 여러 언어를 지원했고 사용법도 직관적이었어요. 승강장으로 내려가니 정확히 몇 분 후에 열차가 도착한다는 전광판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열차는 정확히 표시된 시간에 도착했어요. 공항철도에 탑승하자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량 내부는 놀라울 정도로 깨끗했고 좌석은 편안했어요. 디지털 안내판은 다음 역을 여러 언어로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승객들은 대부분 각자 핸드폰이나 책을 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고 큰 소리로 통화하는 사람이 없어 더욱 편안한 분위기였습니다. 창밖으로 흘러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처음으로
이 여행이 생각보다 괜찮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받은 첫인상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으니까요. 하지만 아직 서울 시내를 보지 않았으니 섣불리 판단하지 말자고 스스로 타일렀습니다. 공항철도가 서울 시내에 진입하기 시작하자 저는 창문에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드디어 그토록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서울의 실제 모습을 볼 차례였어요. 바깥 풍경이 점점 도심으로 바뀌면서 저는 온통 회색 콘크리트 빌딩들만 보일 거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눈앞에 펼쳐진 건 고층 빌딩 숲이었지만 상상했던 것처럼 삭막하지 않았습니다. 현대적인 유리 외벽의 건물들이 햇빛에 반짝이며 도시의 생동감을 더했어요. 더 놀라운 건 고층 건물들 사이사이에 녹지 공간이 많이 보인다는 점이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해 밖으로 나오자 서울의 진짜 모습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넓은 도로, 정돈된 보행로, 그리고 예상과 달리 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었어요. 특히 눈에 띈 것은 건물들의 다양성이었습니다. 초현대적인 고층 빌딩부터 전통적인 한옥까지 다양한 건축 양식이 공존하고 있었어요. 회색 도시라고? 여긴 정원이야.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호텔로 가는 길에 우연히 청계천이라는 도심 하천을 발견했어요. 콘크리트로 덮여 있던 하천을 복원한 곳이라고 했는데 번화가 한가운데 맑은 물이 흐르고 시민들이 산책하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태국 방콕의 복잡한 운하들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죠. 호텔에 짐을 풀고 잠시 쉰 후 저는 서울을 더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첫 목적지는 남산타워였어요. 처음에는 택시를 타려다가 지하철이 더 편하다는 호텔 직원의 조언을 듣고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 역시 깨끗하고 체계적이었어요. 모든 안내판에 영어가 병기되어 있어 길 찾기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남산으로 가는 케이블카에 탑승하니 서울 전체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빽빽하게 들어선 고층 건물들, 그 사이를 가로지르는 한강, 그리고 곳곳에 보이는 녹지. 예상과 달리 도시 전체가 굉장히 체계적으로 계획된 것처럼 보였어요. 남산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의 모습은 더욱 압도적이었습니다. 해가 저물기 시작하면서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는 광경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어요.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만들어내는 풍경은 생각보다 훨씬 아름다웠습니다. 타워에서 내려와 근처의 명동이라는 쇼핑거리를 걸었습니다. 활기찬 거리, 다양한 상점들, 맛있는 음식 냄새가 가득했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거리의 청결함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도 거리에 쓰레기가 거의 없었어요. 곳곳에 분리수거함이 있었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쓰레기를 분류해 버리고 있었습니다. 한 건물에서 나오던 회사원들이 줄지어 퇴근하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어요. 모두 세련된 옷차림의 활기찬 표정이었습니다. 거리의 디지털 광고판, 세련된 카페들, 현대적인 건물 디자인, 모든 것이 제가 상상했던 서울과는 달랐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 작은 도심 공원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저녁 시간임에도 많은 사람들이 조깅을 하거나 산책을 즐기고 있었어요. 공원 한쪽에서는 야외 공연이 열리고 있었고 시민들은 편안하게 앉아 음악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첫날 밤, 호텔 창문으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곳은 제가 상상했던 회색빛 도시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활기차고 세련되고 질서 있는 도시였습니다. 아직 한국에 대해 더 알아가야 하지만 첫인상은 확실히 제 기대를 뛰어넘었어요.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둘째 날 아침, 저는 한국의 대중교통을 제대로 경험해보기로 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교통카드를 구입한 후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으로 향했어요. 지하철역 입구부터 깔끔하게 정리된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계단과 에스컬레이터가 분리되어 있었고 모든 표지판이 한국어와 영어로 병기되어 있었어요. 지하철 탑승을 위해 개찰구를 지나는데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방콕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승강장에 도착하니 바닥에 줄이 그어져 있고 사람들은 그 줄 뒤에 질서정연하게 서 있었습니다. 열차가 도착하면 먼저 내리는 사람들을 기다린 후에 탑승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승하차 질서, 에스컬레이터 오른쪽 비워주기, 노약자석 양보의 경하, 열차 안에 들어서자 놀라움은 계속됐습니다. 차 안이 정말 깔끔하고 조용했어요. 대부분의 승객들은 핸드폰을 보거나 조용히 앉아 있었고 큰 소리로 대화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젊은이들이 노인이나 임산부가 타면 즉시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이었어요. 그것도 아무 말 없이 자연스럽게요. 에스컬레이터에서도 사람들은 오른쪽에 서서 왼쪽은 지나가는 사람들을 위해 비워두고 있었습니다. 이런 작은 질서가 전체 시스템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만드는지 실감했어요. 태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려 버스로 갈아타기 위해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도 사람들은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류장에 설치된 전자 패널에는 버스 도착 예정 시간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영어 안내도 함께 제공되어 외국인도 쉽게 이용할 수 있었어요. 버스가 도착하자 사람들은 차례대로 탑승했습니다. 버스 기사님은 출발할 때와 정류장에 도착할 때마다 안전하게 정차한 후 문을 열었어요. 급발진이나 급정거 없이 안전하게 운행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니 도로 위의 차들도 대부분 규칙을 잘 지키고 있었어요. 신호 위반이나 끼어들기가 거의 없었고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있으면 자동차들이 멈춰 서 있었습니다. 방콕보다 차량이 훨씬 많은데도 교통 체증이 덜한 것 같았어요. 방콕보다 훨씬 체계적이야. 여긴 대혼란이 없네?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해서 버스에서 내리며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이 얼마나 효율적인지 다시 한번 실감했어요. 모든 것이 정확한 시간에 맞춰 움직이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규칙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거리를 걷다가 자전거 전용 도로도 발견했습니다. 자전거 이용자들을 위한 전용 신호등과 주차 공간까지 마련되어 있었어요. 교통 체계가 자동차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자전거, 보행자까지 모두 고려해 설계된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는 서울의 여러 곳을 대중교통만으로 다녀봤어요. 복잡한 노선도가 처음에는 어려워 보였지만 실제로 이용해보니 굉장히 직관적이고 효율적이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교통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편리했어요. 저녁에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처음으로 이 도시에 대한 편견이 완전히 깨졌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대중교통의 편리함, 사람들의 질서의식, 도시의 효율성, 모든 것이 제가 상상했던 것과 달랐어요. 이제 한국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다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다음 날, 저는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공존한다는 익선동과 북촌 한옥마을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별 기대 없이 관광 코스를 따라가는 느낌이었어요. 오래된 건물 몇 개 보는 거겠지라고 생각했죠. 익선동에 도착하자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따라 현대적으로 개조된 한옥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100년 넘은 건물들이 세련된 카페, 레스토랑, 소품샵으로 변신해 있었습니다. 전통 건축물을 그대로 보존하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더한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골목을 걷다 작은 도예 공방을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들어가 보니 전통 도자기를 만드는 체험을 할 수 있었어요. 흙을 만지며 나만의 찻잔을 만드는 과정이 묘하게 매력적이었습니다. 도예가 할아버지는 도자기의 역사부터 만드는 과정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이 나라에는 BTS보다 더 많은 게 있어.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K-팝과 화장품만 있다고 생각했던 한국에 이렇게 깊은 문화적 뿌리가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찻잔이 구워지는 동안 주변을 더 둘러보았습니다. 골목 끝에는 한지공예 체험장이 있었어요. 전통 한지로 만든 부채, 등불, 장식품들이 전시되어 있었고 직접 만들어 볼 수도 있었습니다. 섬세한 한지 작업을 하면서 저는 한국 전통 문화의 깊이를 느꼈어요. 태국의 전통 공예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습니다. 점심으로는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한식을 먹었어요. 전통 음식이지만 젊은 감각으로 새롭게 만든 비빔밥이었습니다. 다양한 나물과 고기, 계란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모습이 예술 작품 같았어요. 맛도 기대 이상으로 좋았습니다. 오후에는 북촌 한옥마을로 이동했어요. 고즈넉한 돌담길과 기와지붕의 한옥들이 서울 도심 한가운데 보존되어 있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이 한옥들 중 많은 곳이 실제 사람들의 집이라는 점이었어요. 전통 건축물이 박물관처럼 전시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일상의 공간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북촌에서 한복 체험을 했습니다. 화려한 색상의 한복을 입고 한옥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었어요. 한복의 우아한 성과 색감에 감탄했습니다. 태국 전통 의상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어요. 체험관 직원이 한복의 역사와 의미를 설명해 주셨는데
의복 하나에도 깊은 철학과 상징이 담겨 있다는 사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작은 찻집에 들러 전통차를 마셨어요. 정갈한 차와 함께 한과라는 전통 과자도 맛보았습니다. 차를 마시며 바라본 한옥의 안뜰은 그 자체로 명상적인 공간이었어요. 이런 평화로운 공간이 번화한 도심 한가운데 존재한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하루 종일 한국의 전통 문화를 체험하면서 저는 이 나라가 단순히 현대적인 기술과 케이팝만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수천 년의 역사와 전통을 소중히 간직하면서도 그것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해가 저물어갈 무렵, 북촌의 전망대에서 서울의 전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고층 빌딩 숲과 한옥이 어우러진 특별한 풍경이었어요. 전통과 현대가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조화롭게 공존하는 모습이 한국의 매력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 저는 이제 더 이상 사진 몇 장 찍고 돌아가자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어요. 오히려 남은 시간에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한국은 제가 알던 것보다 훨씬 더 다채롭고 깊이 있는 나라였으니까요. 다음 날 오후, 저는 서울의 명소 중 하나인 한강공원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출발 전 태국에서 검색했던 정보들이 떠올랐어요. 서울은 미세먼지가 심해 맑은 하늘을 보기 힘들다. 한강은 오염되어 있다. 이런 글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큰 기대 없이 출발했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려 한강공원으로 향하는 길. 저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놀랍게도 하늘은 맑고 푸르렀어요. 흰 구름 몇 개만 둥둥 떠 있을 뿐 미세먼지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많이 준비해온 마스크는 가방 속에 그대로 있었어요. 한강공원에 도착하자 넓은 강과 울창한 녹지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강변을 따라 조성된 공원은 생각보다 훨씬 규모가 컸고 잘 정비되어 있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물의 맑기와 공기의 상쾌함이었습니다. 물가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얼마나 깨끗하게 느껴지던지 여기 공기가 이렇게 깨끗할 줄이야.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습니다. 스마트폰의 공기질 앱을 켜보니 좋은 표시가 떠 있었어요. 출발 전에 봤던 위험 수준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분명 계절적 요인도 있겠지만 제가 읽었던 기사들이 얼마나 과장되었는지 깨달았어요. 한강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여가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자전거를 타는 가족들, 조깅하는 직장인들, 돗자리를 펴고 피크닉을 즐기는 연인들,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여유를 만끽하고 있었어요. 저는 잠시 벤치에 앉아 이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도시 한가운데 이렇게 넓은 녹지 공간이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근처 편의점에서 치맥을 사서 한강변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초저녁에 선선한 바람을 맞으며 치킨을 먹는데 이상하게 행복한 기분이 들었어요. 복잡한 도시 생활 속에서도 이렇게 자연을 느낄 수 있다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해가 서서히 지기 시작하자 한강의 풍경은 더욱 아름다워졌어요. 강물에 반사되는 노을빛이 황금색으로 빛났고 멀리 보이는 도시의 스카이라인은 점점 어둠에 묻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둘 도시의 불빛이 켜지는 모습은 마치 별이 뜨는 것 같았어요. 한강변을 산책하다 보니 곳곳에 운동시설과 문화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야외 공연장에서는 작은 음악회가 열리고 있었고 한쪽에서는 요가 수업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공원 전체가 살아있는 문화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어둠이 완전히 내리고 한강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다리마다 화려한 조명이 켜졌고 강변의 고층 빌딩들은 각양각색의 불빛으로 빛나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한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해가 완전히 저문 후에도 한강공원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가족들이 모여 야식을 즐기고 친구들끼리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저는 서울이 단순한 회색 도시가 아니라 생동감 넘치는 살아있는 공간이라는 걸 느꼈어요. 돌아가는 길에 한강변 자전거, 도로를 따라 잠시 더 걸었습니다. 밤늦게도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있었고 야간 조깅을 즐기는 시민들도 보였어요. 도시 전체가 24시간 살아 움직이는 느낌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면서 저는 출발 전 가졌던 한국에 대한 모든 편견이 하나둘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했어요. 미세먼지 때문에 숨도 못 쉴 거라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청명한 하늘과 맑은 공기를 마주하게 될 줄이야. 한국은 계속해서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출국 전날 저는 마지막으로 명동거리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일주일 전 한국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빨리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는데 이제는 떠나는 게 아쉬울 정도였어요. 그동안 보고 느낀 모든 것들이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거든요. 명동 거리는 쇼핑객들로 붐볐습니다. 화장품 가게, 의류 매장, 음식점까지 활기찬 에너지가 넘쳐났어요. 거리를 걷다 보니 한 외국인 관광객이 길을 잃은 듯 지도를 들고 두리번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한국 청년이 다가가 도움을 주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들은 영어로 대화를 나누더니 그 청년이 외국인을 원하는 장소까지 직접 안내해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기꺼이 시간을 내어 타인을 돕는 모습에 또 한 번 감동했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자연스럽게 베푸는 친절함이었습니다. 쇼핑을 마치고 저는 마지막으로 남산타워에 다시 올라가기로 했어요. 해가 저물기 시작하는 시간, 서울의 야경을 제대로 보고 싶었거든요.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며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 풍경을 눈에 담았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회색 도시라고 생각했던 서울이 이제는 아름다운 조화와 질서가 느껴지는 곳으로 보였어요. 남산타워 전망대에 도착하자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빌딩 숲 사이로 한강이 은색 리본처럼 흐르고 다리들은 형형색색의 조명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도시 전체가 살아 숨쉬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도시를 오해할 수 있었을까 싶었어요. 나, 이 도시를 사랑하게 될 줄 몰랐어.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일주일 전 태국을 떠날 때만 해도 한국은 그저 BTS와 화장품으로만 알려진 나라였는데 이제는 그 이상의 것들을 발견했어요. 체계적인 도시 계획, 질서 있는 시민의식, 전통과 현대의 조화, 자연과 도시의 균형. 한국은 제가 알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다채로웠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짐을 정리하면서 처음 왔을 때 제 태도가 얼마나 경솔했는지 반성했어요. 다른 나라와 문화에 대해 선입견만으로 판단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인천공항에서의 첫 충격, 서울거리에서 느낀 놀라움, 한강에서의 평화로운 시간, 모든 경험이 저를 조금씩 변화시켰어요.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가는 공항철도에 올라타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떠나는 길에서야 서울의 모습이 더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앞으로 남은 교환학생 기간에 한국을 더 깊이 탐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부모님과 친구들을 초대해 이 도시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하고 출국 수속을 밟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아쉬웠습니다. 탑승구로 향하는 길, 저는 마지막으로 돌아봤어요. 이제는 친숙해진 한글 글자들, 깔끔한 공항 시설, 질서 정연한 사람들, 모두가 그리워질 것 같았습니다. 비행기에 올라 자리에 앉자 옆자리에 한국인 승객이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어요. 전에는 무시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지만 이번에는 저도 밝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짧은 한국어로 안녕하세요라고 말하니 그분도 놀라워하며 반가워했어요. 비행기가 이륙하고 창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한국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름 위로 올라가며 맑은 하늘을 바라보는데 문득 제 마음속에서 한 가지 다짐이 생겨났어요. 한국, 꼭 다시 올게. 더 천천히, 더 깊게. 한국에서의 일주일은 끝났지만 제 여정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방콕으로 돌아가지만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번 경험을 통해 배운 것처럼 앞으로는 어떤 나라든 선입견 없이 바라보려고 합니다. 오늘 한국을 얕보던 태국 상류층 대학생들의 충격적인 변화를 함께 보셨습니다. 작은 오해가 진짜 경험 앞에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 느껴졌죠. 세상을 바꾸는 건 결국 편견이 아니라 진심입니다. 오늘도 한국이 답이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알림, 구독 부탁드립니다.